네, 안녕하세요. 세종 리더십 연구소의 박현모 교수입니다. 몇 년 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국내 CEO들에게 세종대왕에게 가장 배우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 국내 CEO, 사장님들이 세종의 지식 경영을 배우고 싶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대체 지식 경영이란 무엇이고 또 세종은 어떻게 했길래 사람들이 세종의 지식 경영을 배우고 싶다라고 했을까요? 세종실록을 통해서 볼 때 지식 경영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모아서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 하나입니다. 지식 경영의 또 다른 측면은 그렇게 내려진 최종 결정을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지적인 능력, 이게 바로 지식 경영의 의미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침과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구성원들이 그걸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신뢰와 지지를 얻지 못하면 추진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한마디로 세종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당시에 가장 정확한 정보 그리고 최고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어떤 그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내린 결정에 대해서 신하와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그런 그 최고의 지식 경영자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 경영을 뒷받침한 것이 바로 세종의 그 집현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집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요. 집현전은 세종 때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고려 때도 집현전이라는 명칭이 있었고요. 사용되었고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제2대 그 군주인 정종 때도 집현전이라는 관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는 실록의 표현처럼 유명무실, 이름은 있었으나 실제가 없었던 그런 그 제도였습니다. 제도에는 그 일하는 사람들, 인력과 투입되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세종에 들어서 비로소 이제 집현전에 사람이 들어가고 예산이 만들어집니다. 세종이 왕이 오른 지 이제 그 1년 7개월이 지나서 1419년 12월 12일인데요. 따져보니 양력으로 1월 10일이더라고요. 일찍이 집현전을 설치하려는 의논이 있었는데 왜 요즘 자꾸 그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는가라고 세종이 얘기를 합니다. 집현전을 얘기해보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논의가 되어서 집현전이 1420년 세종 2년이 됐는데 그때 처음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세조 2년인 1456년에 폐지가 됩니다. 약 그 37년간 운용이 됐는데요. 그 사이에 약 100여 명의 집현전 학사, 관원이 배출되었습니다. 그 100여 명이 사실은 세종 치세의 주춧돌이 다 되었고요. 조선 전기의 정치와 학문의 가장 중요한 주역이 되었습니다. 세종은 어떻게 집현전 학사를 이끌어갔을까요?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한테 가장 요구하고 강조한 것은 연구에 전념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책을 선정해서 열심히 읽고 그걸 토론하고 거기서 참신한 아이디어에서 정책을 끌어내게 하는 것, 이게 세종이 집현전에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예 다른 기관으로 못 가도록 막아버리고 오로지 집현전에서 끝까지 근무하라고 그래서 연구에 전념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사가 독서라고 그래서요. 사가 한자로 이제 give, 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가는 휴가, vacation이에요. 그러니까 휴가를 주어서 독서, 책을 열심히 읽고 그 성과를 내라라고 하는 독서 휴가제를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종에 따르면 연구란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숙성되고 정제된 자료, 연구만이 나라를 위해서 소용된다, 쓰인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치 나무를 심고 이게 이제 길러서 성장한 다음에 큰 목재가 돼야지 큰 집을 짓는 데 쓰이는 것처럼 어떤 분야의 정통한 인재라야 크게 쓰일 수 있다.
정통대용 이렇게 실록에 나와 있는데 큰 정통한 인재를 기르고 그걸 크게 쓰자. 이게 세종의 판단이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재미있게 보는 것은 이것은 조선 후기의 싱크탱크인 규장각을 운영했던 정조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집현전이나 규장각은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름으로 있었으나 형식뿐이었던 것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종의 제도의 재활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항상 우리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고 어떤 기관장이 들어서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정책을 끊임없이 내는데 사실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제도를 만든다 그러면 또 뭐 하느냐라고 저항을 하고 반대합니다. 그걸 넘어서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죠. 있는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 세종의 이름을 말을 가져오면 소술선지라고 그래서요. 선지는 그전 임금들의 그런 뜻, 취지이고 소란 것은 이끌다, 연결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뜻을 연결해서 활성화시키는 것. 이게 소술선지인데요. 바로 세종이 그런 측면에서 집현전을 살려와서 활성화시켰다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집현전은 왕실 도서관 정도 그런 역할이었는데 이것을 싱크탱크, 중요한 인재들이 정책을 세우고 왕의 자문을 구하고 학술 연구를 하는 그야말로 이름은 유지하되 그 기능을 획기적으로, 혁신적으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세종의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럼 정말 가장 중요하고 궁금한 것은 집현전 학사들한테 그 집현전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현전에 출근하고 싶었을까? 그곳에 근무하고 싶은 직장이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집현전의 근무 여건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집현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서울 경복궁의 경회로 앞입니다. 이 경회로 앞에 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집현전 옆에 왕이 근무하는 집무실이 있고요. 사정전이라고 바로 근처에는 항상 임금들이 이렇게 임금이 신하들과 함께 중요한 일을 의논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른바 핵심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아주 많은 곳, 이게 바로 집현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종학개론의 99쪽을 보시면 집현전의 위치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한 가운데가 사정전이라고 이제 세종의 집무실이죠. 회의도 하고 의사결정하는 거, 결제하는 곳. 바로 그 왼쪽에 흠경각이라는 게 있고 바로 그 동그라미가 집현전이 보입니다. 그 뒤에 그 경회로가 있는데요. 집현전의 위치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래쪽에 승정원 대통령 비서실보다도 더 가까이 있는 곳이다. 한마디로 왕의 지극히 가까운 곳에 있어서 늘 그리 출근하고 핵심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왕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것은 이 지방에 근무하러 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관리들은 5년마다 지방 근무를 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방 근무를 내려가는 것을 지극히 꺼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사람들은 집현전 학사들은 화려한 궁궐로 출퇴근할 수 있다. 대단한 특권이었죠. 또 하나가 재밌는 것은 다른 관리들과 달리 집현전 학사들은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웠습니다. 한 번은 사헌부, 지금 같으면 검찰청인데 관리들이 집현전 학사들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종께서 집현전은 궁궐 안에서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이니 너희들이 따로 규찰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늘 새벽에 출근해서 나랑 함께 일하는데 너희들이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었죠. 바로 그런 점에서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웠던 그런 그 사람인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의 집현전의 일화가 역시 세종학개론에 나와 있는데요. 101쪽에 나와 있습니다. 101쪽에 유명한 신숙주가 숙직했던 일화인데요. 101쪽에 그 네 번째 줄 보시면 어느 날 해가 저물고 밤이 되었는데
어린 내시에게 세종께서 오늘 누가 숙직하는가 가보아라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가보았더니 신숙주, 젊은 신숙주라는 학자가 촛불을 켜놓고 연구를 하고 있었죠. 내시가 돌아와서 오늘 숙직은 신숙주요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세종께 다시 가보아라. 거듭 서너 번 갔을 때 밤새 연구하더니 새벽에 닭이 울 무렵에 비로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세종께서 매우 기뻐했죠. 가상하게 해서 돈피 가돛, 이게 이제 아는 호랑이 가죽인데 바깥은 비단으로 쌓여있는 최고 명품, 왕이 입는 용포죠. 그것을 그에 덮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날 새벽에 신숙주가 깨어서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집현전 학사들입니다. 야, 신숙주 요즘 제 숙직하더니 명품 옷 얻어 입고 임금에게 총에 입고 그 다음부터 너도 나도 숙직하겠다고 난리 났다는 거. 이게 이른바 신숙주 숙직 사건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이제 신숙주 등을 포함해서 많은 학사들이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늘 이렇게 이제 그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곳이었고요. 두 번째는 집현전 학사는 일단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만 거기에 뽑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동료들, 그런 직장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집현전의 선발 기준은 딱 나와 있어요. 과거 합격한 사람 중에서 능력이 출중한 사람, 재해, 덕이 뛰어난 사람. 두 번째가 문학, 지적 능력이 훌륭한 사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중에 젊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20대 전반의 나이에 뽑혀서 한 10년 정도 같이 장기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 100여 명을 조사해 보면 그 중에는 명문가 집안 출신도 있고 미천한 집안의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간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실력을 갖춰야 됐습니다. 남수문, 정인지, 유효통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재밌는 한 사람이 예를 들어보면 김문이라는 외자죠. 김문이라는 사람은 실력을 보면 학문이 아주 박하겠대요. 굉장히 폭넓게 알았어요. 그리고 정심, 그러면서 깊이 있게 알아서 누가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한나라 때 누가 시행했는데 그건 어떤 점에서 실패했고 어떻게 성공해서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처럼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술술 말하는 그런 뛰어난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문의 어머니는 무당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천인 출신이었습니다. 가문이 아니고 철저하게 실력 중심으로 사람을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그런 실력 좋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서로 갈등하게 되는데 흥미롭게도 이들은 또 아주 친하게 지냈다는 걸 존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고받은 편지를 보면 참 저 사람은 덕목이 뛰어난 사람이다. 고절 그런 표현도 하고 저 친구는 지음 참 나를 알아주는 진정한 친구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정말 존중하면서 이제 학문을 같이 했는데 유명한 신숙주가 일본에 아까 숙주 사건 했던 신숙주가 일본에 사신으로 갔을 때 쓴 시를 보면 옛날에 그 진관사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연구하고 했던 그 친구들이 나를 그리워하겠지, 나의 고생하는 나를 그리워하겠지 하면서 그 친구들을 오래된 벗이라고 표현하면서 서로 대화가 통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집현전 학사들을 인식하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세종은 그 집현전을 최고의 싱크탱크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싱크탱크라고 표현되는 국제기관이 많지만 실질적인 성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종이 그 집현전을 최고의 싱크탱크로 만든 비결, 첫 번째는 구성원이 한 100여 명을 조사했더니 문과와 이과가 섞여 있어요. 특히 자연계열이 한 23% 정도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영실의 매형이기도 한 김담이라는 사람은 천문학 분야의 최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또 김빈이라는 사람 역시 문과 출신이지만 갑인자를 주조하고 간이대를 종합천문대죠. 관리할 정도로 아주 천문학에 뛰어난 자연과학자였습니다. 유효통, 이해 같은 집현전 학사 역시 약학 분야, 생물학자였습니다. 정인지는 과거에 문과로 최고 급제한 상원 급제했지만 수학의 천재였어요. 세종에게
수학을 가르칠 정도로 각 분야의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전공이 다른 사람들이 10년 이상씩 같이 지내면서 토론하고 밥 먹고 숙식하면서 이른바 시너지 효과를 낸 것. 이게 첫 번째 집현전이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집현전 학사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아주 잘 가져줬습니다. 컴퓨터 용어로 롬, 리드 온리 메모리라고 그랬죠. 임의 접근 장치, 아닙니다. 축적 기억 장치. 그래서 읽기 전용의 그런 용량이 큰 책을 갖춰놨고 도서관을 갖춰놨고 두 번째가 램, 리드 랜덤 액세스 메모리죠. 그래서 임의 접근 장치라고 그러는데 임의 접근 기억 장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느 것이든 필요하면 바로바로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이제 세종 때 그 장서각이라는 도서관, 집현전 전용 도서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세종은 전국의 책을 다 사 모아라. 그리고 외국, 중국, 아랍 지역 책도 사오게 해서 그곳에 갖추게 합니다. 점점 책이 쌓이다 보니까 다 열람하기가 곤란할 지경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종께서는 1429년 세종 11년에 집현전 북쪽에다가 장서각이라는 도서관을 만들어서 5칸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 각 벽마다 실형을 만들고 서재를 만들죠. 서고를 만들고 부문별로 책갈피를 띠지를 붙여놓았다. 언제든지 바로 가서 볼 수 있도록 가져올 수 있도록. 그랬더니 그 열람의 편리함이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쉽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연구한 것이 바로 정책으로 쓰이고 정책을 세울 때는 바로 연구의 기반에 쓰게 된 것. 이런 부분들이 연구자로 하여금 집현전 학사로 하여금 높은 긴장감 속에서 열심히 더 연구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나중에 경국대전에 다 그런 연구가 반영이 되었고 조선왕조의 표준이 되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집현전 학사들에 대한 세종의 태도, 매우 우대하되 최대한 활용하는 방침, 그리고 집현전에 우수한 연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그것을 국정회의에 반영하고 그것을 국가의 그런 정책에 이제 세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국가의 기준이 되는 기둥이 되는 기관 인재를 육성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집현전에 깊이 연구를 해서 연구 결과를 정책으로 쓰이게 하고 오전회의에서 그리고 그것을 그러면서 인재가 성장하도록 하는 것 이게 집현전의 세종이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 집현전의 또 다른 역할 그런 공간은 활동 공간은 경연이라는 어전회의인데요. 세종께서 그 경연회의라는 또 다른 비밀 병기를 가지고 이제 그 국정을 이끌어가고 집현전의 협조를 받아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